주말 새아침. 란 광우라는 중국인 짐꾼의 10년 전 사진이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그는 우통을 벗고 등가죽과 살에 짐을 얹어서 짐이 미끄러지지 않게 한 뒤에 하루 평균 1톤의 짐을 날랐다고 합니다. 왼손에는 또 다른 짐을 들고 오른손에는 3살배기 어린 아들의 손목을 잡고 조심조심 계단을 내려오는 란 광우의 모습. 혹시라도 아빠가 발을 헛디딜까 걱정하는 3살짜리 아이의 눈빛. 너무너무 짠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여전히 짐을 나르고 있답니다. 새벽 5시에 집을 나서 하루 13시간가량 일을 하고요. 1층에서 10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12안을 번답니다. 12안은 우리 돈으로 1,700원 정도라는데요. 결국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짐꾼들과 함께 4평 정도의 판자촌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얼마 전에 철거가 되었고요. 갈 곳이 없던 란 광우는 대출을 받아서 40만 위안짜리 방을 얻었습니다. 이 빚을 다 갚으려면 4만 개의 짐을 날라야 한다고 하는데요. 담배 2갑과 국수 1그릇으로 연명하는 그가 어떻게 대출을 갚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요, 란 광우는 직업이 있고 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아이 역시 아빠가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얘기하고 있다죠. 강남에 몇 채씩 집 가지고 계신 분들, 거들먹거리면서 술집에서 몇백만 원 펑펑 쓰시는 잘난 양반들, 이 란광우 부자보다 더 행복하십니까?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평범한 행복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 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로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 뉴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젊은 피로 수혈되니 스튜디오가 아주 환하네요. 자, 첫 번째 소식은 뭘까요? 오늘은 날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요? 네. 예, 오늘까지 지금 아침에 보니까 3일 연속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거의 폭우 수준으로 쏟아지기도 했고요. 이게 한겨울인데 이렇게 장마철처럼 비가 오는 경우가 과연 있었는지 좀 의아할 지경인데, 어제는 심지어 이제 제주도의 낮 기온이 23도를 넘어서기도 해서 네네. 1월 기록으로는 1923년 제주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최고치였다고 하고요. 이런 완연한 봄날씨 덕분에 제주대 캠퍼스에는 이제 철쭉꽃이 갑자기 피기도 했다. 철쭉이요? 예.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기온이 따뜻하니까 눈이 안 오고 비가 오는 건데, 네. 사실 비 오기 전까지는 좀 너무 가물다 이런 얘기 좀 했었잖아요. 예, 눈이 잘 안 오니까 이제 날씨가 좀 가물다는 얘기도 있었고, 올겨울에 전반적으로 지금 기온이 좀 높습니다. 평년보다 10에서 13도가량까지 높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눈이 잘 안 오고 이제 온다면 이제 비가 오고, 근데 이제 이런 이상고온의 원인이 뭘까 보니까 기상청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그 남쪽 바다들이 좀 따뜻해져서 특히 이제 대만 쪽, 그쪽에 이제 해수면 기온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지고 남쪽 고기압의 영향이 커지고, 그래서 이제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고 그게 이제 수증기 구름으로 연결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되게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작년 이맘때는 혹한이 쌀렸지만 올해는 이렇게 덥다. 이거 피해 같은 거 없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제일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겨울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들입니다. 네. 특히 이제 겨울 축제 1번지라고 하는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타격이 굉장히 큰데요. 그러겠네요. 산천어 축제는 얼음 낚시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다 녹을 위기에 있어서 화천군의 공무원들이 이제 비상 투입이 된 상황이고요. 태백산 논축제도 지금 올겨울에 눈이 잘 안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걱정이 많았는데 어저께 이제 폭우까지 쏟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역시 날씨라는 게 이게 더울 때는 또 덥고 추울 때는 춥고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이래저래 조금 생활에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평창에 송어 잡으러 한번 작년에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축제가 또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눈이 안 오거나 춥지 않으면 좀 어렵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송어축제도 평창 송어축제도 지금 뭐 일정이 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그렇죠. 일시 중단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날씨는 날씨다워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좀 해줘라.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뭡니까? 어제 이제 상당히 관심을 모았던 만남이 있었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만남인데요. 법무장관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두 사람이 이제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네. 좀 약간 찌릿찌릿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찌릿찌릿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아주 막 이렇게 화기애애한 거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특히 관심이 가는 게 이번 만남을 앞두고 법무부에서 기자단한테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네. 그게 좀 굉장히 이례적이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원래 그동안 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을 하면 네. 검찰총장하고는 이제 따로 비공개 면담을 갖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을 조금 예우를 해주는 거죠. 이제 다른 그 법무부의 외청들하고는 좀 다르게 총장은 예우를 해주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법무부가 미리 검찰총장을 만날 거다라는 이제 면담 일정을 공개한 거고요. 네. 특히 좀 표현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데 문자 메시지 안에 보니까 법무부 외청장 및 산하 기관장이 예방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매우 기분 나쁘겠어요.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그렇죠. 검찰총장은 아니 내가 다른 법무부 외청장들이랑 급이 같아?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는. 네. 물론 이제 윤석열 총장이 꼭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혹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왜냐하면 이제 그 동안은 이제 외청장이긴 하지만은 검찰총장은 총장이라고 따로 명칭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특별 예우를 좀 해줬던 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법무부가 이렇게 문자 메시지까지 따로 발송을 한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제는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겠다. 이런 메시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어제의 만남은 뭐 이런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간에 좀 간보기? 좀 상황은 조금 어떤 상황인지 좀 보기?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전초전으로.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상당히 덕담에 대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한 걸로 나오고 네. 인사 청취 관련된 얘기는 따로 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인사청문이 아니라 이제 인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좀 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검사들 중에 고위급 인사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좀 물어봤어요. 오기 전에. 물어봤더니 야, 이 새벽에요? 예, 이 새벽에도 물어보고 어제도 물어보고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그거 아는 네.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굉장히 중요한 지금 핵심 인사니까. 예.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 이후부터 해서 추미애 장관이 사실은 계속 이제 검찰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도 검찰 인사권을 총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법무부 장관은 법률상 의견을 듣는 걸로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총장하고 인사를 협의하는 게 아니다. 네. 이런 단호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걸 인사 청취라고 그때 딱 잡아서 말을 네, 딱 하죠. 잡아서 이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는데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보통은 당일이나 아니면 그 다음 날 고위급 인사가 이제 단행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곧 임박했다. 인사 폭풍이 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뭐 지검장 자리가 8자리나 비었으니까 네. 빨리 그 자리를 채워야 되고요. 그 네. 자리를 채우게 되면 그 밑에서 실제 팔다리가 돼서 움직일 사람들이 또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후속 인사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있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신임 장관과 이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네. 인사 관련 얘기는 어제 따로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나중에 자리를 만들어서 한다. 여기까지 네.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런데 이문정 검사가 얘기를 또 하나 했어요. 네. 이문정 검사가 이제 어제 계속 폭로를 이어가고 네, 있는 경향신문에다가 자기가 칼럼을 썼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수사 외압이나 본인의 인사와 관련된 얘기들도 이제 계속 쏟아내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이번 인사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까 싶은 이제 뭐 전망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결국은 그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의 인사와 관련해서 제일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실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 관련 수사들 거기에 이제 수사지휘부에도 관련된 인사가 있을 거냐, 인사 이동이 있을 거냐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인사 조치가 단행된다 그러면 당연히 야권 비롯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이거는 일종의 이제 수사 개입이다. 이런 논란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문정 검사는 이제 네. 약간 그 반골 기질을 아주 충분히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그래서 내부의 그런 것들을 다 비판하기도 하고 하죠. 네, 근데 네, 본인이 얘기한 거는 조국 전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서부터 본인에게 너 서울로 오고 싶으면은 이거를 좀 해라 이렇게 네. 압력이 왔다는 겁니다. 그게 SNS 그만둬라. 네네. 그리고 더 이상 검찰 내부를 들쑤시거나 고발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쓰고 있는 칼럼을 그만 중지해라. 이런 세 가지를 약속을 해주면 좋은 자리를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전부터도 검찰 내부의 문제점들을 계속 이제 외부에 알렸던 그렇죠. 인사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갇힌 도시, 눈의 가시 같죠, 눈의 사실은. 가시 같은 이 역할을 해왔었기 때문에 일종의 외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장관이 이번에 또 바뀌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인사가 이어질 예정이니까 네. 그런 움직임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가만히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전망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이 검찰청과 법무부의 서로 간의 힘 빼기, 서로 간에 또 필요한 것은 동조하는 이런 행위. 그렇죠. 이문정 검사같이 좀 껄끄럽고 다루기 어려운 그런 검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그런 좀 불안감 이런 네. 것도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뭡니까? 자, 마지막 소식은 이제 황교안 대표와 관련해서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그래요? 봤는데요. 네. 한겨레에서 한국당 지도부들을 그 취재해가지고 내놓은 기사인데 네. 제목부터 재밌습니다. 당 지도부 황교안 당선 가능 험지 찾으라. 뒤에가 더 재밌습니다. 네. 종로 빼고. 그러니까 험지를 가겠다고 했으니까 험지를 보내긴 보낼 건데 네. 당선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험지 중에서 꼭 당선될 곳을 찾아라. 예, 그렇죠. 종로는 왜 빼요, 종로는? 종로를 빼는 거는 이제 이낙연 총리가 출마할 예정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낙연 총리하고 종로에서 붙었을 때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워낙 이제 뭐 강한 상대고 종로 자체가 이제 정세균 전 의장이 토대를 잘 다져놨다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게 되면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종로 빼고 그러면 수도권은 수도권인데 너무 힘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쉬우면 또 이게 험지라는 게 무색해지니까 너무 쉬우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미션 임파서블이죠 이게. 한국당 당직자들한테 이제 이런 그 미션이 떨어졌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광진 같은데 어때, 광진? 광진 얘기도 지금 나오고요. 일단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변 지역에다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징성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지금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곳들은 이제 용산이나 뭐 강남 을 같은 지역,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역들을 꼽던데 말씀하신 광진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사실 광진은 추미애 장관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 지역인데 여기는 또 오세훈 전 시장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던 지역이라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경선을 한다는 거죠. 경선으로 그 황교안 대표가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경선을 하는 모양새가 이렇게 그렇죠. 썩 아름답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네, 아마 알겠습니다. 한국당에서도 이제 안 그런 하겠죠. 고민이 있을 텐데 근데 말씀을 드렸던 그 용산 지역은 이제 진영 그 장관이 지금 그렇죠. 지역구로 갖고 있는데 불출마 선언했고요. 구로을은 어때요? 구로을도 이제 박영선 장관이 그 불출마 선언을 한 지역인데 용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 계속 이제 새누리당에서 가지고 네.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험지라고 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럼 노원은 어때요? 안철수 전 대표가 있었던? 안철수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노원 같은 지역은 근데 이제 다른 지금 언급되고 있는 지역들에 비하면 상징성이 조금 약하죠. 떨어져요? 예, 이제 그런 문제까지 다 고려하자면 네. 그래서 이제 구로 얘기도 나오는 건데 구로 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출마할 거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말하자면
속으로 빡세다.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한국당 당직자들의 이제 고심만 좀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당사자도 아닌데 황교안 대표 험지 찾아주다가 머리가 진짜 빠지겠습니다. 한국당 당직자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너무 오지랖이 길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서 한 분만 판다 출연 중인 시사평론가 김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태현입니다. 지금요, 올해 첫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먼저 02로 시작되는 전화는 일단 받아주세요. 청취율 조사일 수도 있으니까요.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뭐죠?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냐?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죠. 청취율만큼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요, 청취율 뭐 이런 거 그냥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안 나오면 여러 사람 피곤하니까 잘 좀 부탁드릴게요. 자, 청취율 조사 전화에는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5번째 영입 인재를 발표를 했고요. 그 주인공으로 청년 소방관 오영환 씨가 됐습니다. 현장에서 땀을 흘리던 청년 소방관이 정치권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오영환 전 소방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소개를 오영환 전 소방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소방관이 이젠 아니라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퇴직을 한 상태이고요. 그럼 지금 백수라고 우리가 보통 아는 그런 상태예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직접 본인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까 하는데요. 네, 우선 저는 10년 차에 접어든 그 시간 동안 오로지 현장에서만 근무해온 이제 뼛속 깊이 소방관인 오영환이고요. 우선 지금까지 최근까지도 제가 담당했던 임무는 이제 수도권 119 특수구조대의 항공구조대원이었습니다. 네. 예, 헬기를 타고 인명구조를 하고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역할이었고요. 네. 예, 그 이전까지는 7년 동안 서울소방에서 이제 화재 현장, 교통사고, 추락사고 등에 출동하는 119 구조대, 그리고 도봉선과 북한산을 관할로 삼았던 산악구조대, 그리고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이송하는 구급대원으로 계속 근무를 현장에서 해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시고 곧바로 소방관이 되신 거예요? 학교를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 소방관을 꿈꾸기 시작하고 예, 대학교에 진학을 했더니 소방관이 되려면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의무소방을 꿈꾸면서 지원을 하고 소방관계업체에서 일하면서 소방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왜 콕 찍어서 소방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 소방관이 되겠다 마음먹은 순간이 한 뉴스 장면이었는데 저희 집이 조금 어쩌면 어렵게 살아왔거든요. 네. 제 부모님도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저희를 위해 정말 많은 힘을 내주셨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오셨는데 뉴스 화면 속에서 이제 한 상가가 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과 중년 남성들이 이렇게 자기 삶의 희망의 발판이 이게 불에 타서 녹아내릴 때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괜히 저희 부모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용감하게 그 무서운 불길에 맞서 싸우는 모습, 소방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과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을 좀 최일선에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직업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소방관이.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좀 만류하지 않으셨어요? 위험한데?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셨었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소방관이 되고 난 직후 한동안은 뉴스를 안 보셨어요. 소방관들의 그런 가슴 아픈 순직 사고가 그렇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예, 부상도 당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예. 그러다가 한 달 전에 즉 12월을 하시고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제 입당을 하시는데 예. 퇴직한 지 한 달 정도 한 달도 전체가 다 안 됐지만 일반인으로 생활을 하다 보시니까 뭐 좀 불편하던가요? 왜 갑자기 민주당으로 입당을 했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느껴온 정말 많은 그런 마주해야 했던 그런 비극들을 네. 이게 저희가 한 명 한 명 현장에서 구할 수 있는 사람들에는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과 제도가 정말로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고 네. 그 현장을 잘 아는 네가 정치에 들어온다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정말 관점이 새롭고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어쩌면은 그 정치권이 소방관보다 더 힘들고 상처받고 속상할 일이 많은 곳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거든요. 괜찮으세요? 좀 여려 보이시는데. 사실 시작하기 전에도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고민이 많기도 했지만 아까 드린 말씀처럼 국민 안전을 위해 결심을 했고요. 어제 드디어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주위에서도 다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걱정을 먼저 하세요. 막 축하보다는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소방관은 열심히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기만 하면 과분한 사랑과 국민 여러분의 응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반드시 반대 의견의 비판과 그런 비난을 또 마주해야 하는 직업이니까 많이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번 그 유튜브 시청이 지금 가능하신 분들은 저희 스마트폰으로 YTN 보이는 라디오 쳐서 한번 들어와서 보세요. 우리 소방관님이 딱 길거리 지나가다 만나면 그냥 동네 오빠같이 생겼어요. 전혀 소방관 같이 안 생기고 너무 이렇게 내가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인데 이분이 소방관을 하셨다니 참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오영환 소방관의 아내분이 바로 암벽 여제 김자인 선수다 이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부부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십니까? 지금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겠다고 하면 대부분의 아내들은 결사 반대할 텐데 이 암벽 여제 김자인 선수는 그래야 하세요. 내가 당신을 믿어 이러던가요?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그 선택을 하던 시기가 사실 제가 소방관으로서 이제 마지막까지 근무해온 마지막 임무가 독도 앞바다에 추락한 저희 동료 항공대원들을 수색하는 일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헬기가 추락한 현장에 헬기를 타고 동료를 찾으러 출동을 해야 하는데도 제 부인은 그래도 제 슬픔에 공감하면서도 제가 해야만 하는 소중한 임무를 이해하고 지지하고 반드시 동료들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해 줬습니다. 정치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역시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늘 그래온 것처럼 책임감 있게 모든 최선을 다해 잘해낼 수 있을 거다 믿고 응원해 주겠다. 그런 말 덕분에 이렇게 용기 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부인 엄청 멋있습니다. 부창부수라는 말이 딱 생각이 나는데 남편이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한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서 여보 잘할 수 있어요. 나는 믿어요. 이렇게 해줬다는 거잖아요. 예.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어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소방관님은 앞으로 이제 정치에 뛰어드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서 인사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뭐라 그러던가요? 사실 정말 비밀에 붙이고 있었던 만큼 다들 제가 평생 동안 알고 온 모든 분들한테 연락이 온 것 같아서 아직까지 일일이 다 읽지도 못했고요. 예, 지금으로서는 제가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요? 예. 무슨 공부요? 이제 정치라는 것에 대한 공부보다는 제가 이제 소방 현장에서 느껴온 것들을 정리해서 그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하는 시간이 공부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지금으로서는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비례대표 내지는 영입인사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있기 쉬운 소외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이런 제도가 없었으면 만나기 어렸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어제 감동을 받았는데 근데 또 한편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어제 기자회견 하면서도 그렇고 오늘 방송에서 이거는 조금 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까? 혹시라도? 예, 사실은 제가 나이도 이제 32밖에 안 됐고 너무 어리신데 젊으신데 또 예. 젊고 그런 겉모습만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그러려면 이제 제가
직접적인 현장을 아는 이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은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 있었는데 네. 제가 오로지 현장에서만 10년째 정말 최선을 현장에서만 다해왔다는 제 소개를 정확히 못 드린 것 같아서 오직 그런 임무에 사람을 구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온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에 모든 노력을 다할 수 있음을 정말 자신 있게 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몸 바쳐서 이런 군안 구조 활동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국민들에게 계몽도 시키고 알려주기도 하고 하면서 뭔가를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쪽으로 뛰어들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내 역할을 좀 기대하고 봐주시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자, 그런데 지난해 4월에 강원도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전국의 소방관이 총출동을 해서 화재를 진압하고 여론의 지지를 얻었는데 당시 소방관들이 너무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들이 부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소방관을 국가직화해달라는 요구가 나왔고 지난해 말에 국가직화 전환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걸 열심히 한 분이 민주당의 또 이재정 의원이기도 하고요. 예. 너무 자,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전해드릴까요? 예. 자, 소방관 국가직화 통과 전후에 현장 상황이 좀 달라졌다거나 반응이 달라졌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사실 그 국가직 전환이 정말 우리 소방관을 위해서보다는 오직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렇죠. 최소한의 필요하죠. 개선이었는데 네네. 이게 지금 작년에 갑자기 생긴 요구가 아니었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나온 요구였고 그 최소한의 개선조차도 이제 정당 이해관계나 그런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런 정치권의 모습에 많이 서운함이 있었고요. 하여튼 달라진 현장의 반응은 사실 정치권보다는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그렇게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감동받으면서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냉소적인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요? 예, 지난 수십 년 동안 소방관들 외면받고 힘이 없었는데 누군가 죽어야만 반드시 언론과 여론에 조명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피눈물 나는 그런 동료의 순직사고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대형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만 사회적인 변화가 조금씩 생겨왔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에 불과했어요, 항상. 정말 소방 현장의 현실은 늘 뒷전으로 밀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가 다르겠냐, 달라지는 게 있겠냐 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그런 만큼 이제는 더욱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국민을 구해낼 수 있는 사회를 위해 그 사람을 오직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소방관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법이 이렇게 바뀐 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사실 그 법이 어떻게 적용되거나 운용될지 잘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 소방관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문제가 뭔지를 널리 알리는 방향으로 예. 열심히 노력하는 것일 뿐인 것 같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이제 생각이 되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에 대비해서 청년 인재 1호로 원종건 씨를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영훈 소방관까지 영입을 한 겁니다. 예.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그럼 민주당은 스토리가 있는 청년을 원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우선 원종건 씨와 저를 보면은 그 스토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정말 청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지, 보여주기가 아닌 진짜 청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그런 혁신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당장 오늘날 저희 또래의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눈앞의 현실에도 벅차서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회활동으로서의 정치에 관심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못하고 참여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로지 언론을 통해서 청년들이 접할 수 있었던 정치인의 모습은 그저 패를 갈라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저는 그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 용기를 낸 부분이 큽니다. 청년을 위해서 청년의 입장을 대변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그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서 이 사회가 바뀌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저도 공감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죄송합니다. 청년파리가 아닌 진짜 청년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일환으로서 지금 청년 영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렇습니다. 결국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되는 게 바로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년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거든요. 예. 진짜 현실적으로 본인이 체감하기에도 민주당에 등을 돌리던가요? 청년들이? 사실 제 주위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등을 돌렸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는데 네. 언론이나 이런 모습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실망과 그런 걸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 세대가 실망한 부분이 이제 우리 시대가 갖추어야 하는 죄송합니다. 예, 지향점으로 삼아야 하는 오늘날의 공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제 오히려 저는 오늘날 청년이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서 그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청년의 고민을 듣는 것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아픈지 그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성 정치에서 충분히 기울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제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 관행 아니었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보수 야당이 좀 얘기도 했어요. 쓴소리를.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질의응답 그 질문 뒤에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제가 정치를 시작한 첫날임에도 이 발언 한마디가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고요. 하지만 저 역시 그 시대에 동시대에 공부해온 학생이었고 다만 그 당시의 대학 진학 방식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지금의 기준으로 그 당시의 기준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을 뿐입니다. 아무쪼록 더 이상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말도 한마디라도 신중히 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본인이 기성 정치인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점이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원한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사실 제가 처음 소방서에 들어왔었던 시기에 제가 23살이었으니까 굉장히 10년 어린 하셨네요. 나이였는데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현장에 집중하느라고 정치라는 것을 깊이 있게 고민했던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4년 모든 국민이 슬퍼하던 눈물 흘리던 그 시기부터 오히려 이제 소방방재청이 해체되는 모습 네. 그리고 오늘날 소방청이 독립되고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좋은 정치가 얼마나 국민 안전에 직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네. 좋은 정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깊어졌고요. 중요한 거는 정치라는 하나의 큰 권력으로 다시는 국민을 속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정치 혐오를 지금 하게 된 원인도 네네. 그런 곳에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말로만 국민 얘기하고 청년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사욕을 채우는 일이 없도록 저희 젊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로만 청년 파리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청년을 좀 대해라 이런 얘기인데요. 자, 총선이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좀 짧게 좀 해주세요. 저도 저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질지 궁금하고요. 네. 하지만 당이 결정하면 어디든지 망설이지 않고 뛰어가서 모든 최선을 다할 각오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딱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랑스러운 소방관으로 살아온 시간과 동료들이 모든 제복 공무원과 그런 안전 근무자들이 당당할 수 있도록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네.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정책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영환 전 소방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1부 마치고요.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경남 창원의 한 국립병원 의사들이 간호사들에게 한 폭언과 욕설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파악한 피해 간호사만 수십 명이지만
병원에서는 특별한 제재나 조치 없이 간호사들의 퇴사만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죠. 의사에게 폭언의 피해를 직접 겪은 간호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병원에서 계속 근무 중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익명과 음성 변조로 진행되는 점 청취자분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간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희가 예전에 간호사 이렇게 생각하면 백의의 천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뿐만 아니라 우리 간호사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정말 많이 알면서 배우고 자랐는데요. 왜 의사 선생님들이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사람을 대할 것 같은데 간호사들에게 그러지 않는지 참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근무하시면서 이런 제보를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다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용기를 내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억압된 분위기 내에서 계속 견딜 수가 없었고 더 이상 두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서 악순환만 계속 반복되는 게 보여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분위기가 계속 좋지 않았고 이게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으면서 악순환만 계속될 거다. 그래서 너무 무력감에 시달리다가 이런 전화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많은 간호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인격 모독이나 망신주기식 폭언 이런 거는 뭐 유도 아니다. 수년 동안 감내해 왔는데 이거보다 더 심한 그런 그 인간 모욕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것 같아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간호사님께서도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이제 다 들리듯이 크게 소리치면서 감 들고 기분이 안 되어있다, 멍청하다 이 정도 말들을 수시로 기본적으로 계속 했었고요. 네. 머리는 막 장식으로 달려있다, 뭐 긴 장식이냐, 뭐 이런 식으로 상습적으로 퍼근하면서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무시하는 말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다 알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귀는 도대체 왜 달고 다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격을 모욕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아니면은 대부분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가 조금 무거운 분위기식으로 있어서 실수나 잘못에 대한 지적이 아닌 뭐 이제 막말을 하거나 짜증을 내면서 이제 답변을 하는 등 그런 말들을 하는 분위기지만 이제 보통 다른 의사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의사 선생님만 유달슬이 더 그런 게 심한 게 있었고 이제 분위기가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들이 권위적인 분위기다 보니까 저희 쪽 입장에서는 뭐 계속 두려워하기만 하고 눈치를 계속 봐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모든 의사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의사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그냥 전부 다 참고 지내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 당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당해도 싸다. 네가 못하니까 그런 말을 듣는 거지. 이런 식으로 좀 인식이 되거나 인상이 잘못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이제 물론 미숙한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그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다 들리듯이 망신을 주듯이 말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점들도 이제 심하게 그렇게 발언을 하고 하니까 저희 쪽에서는 더 아무래도 행동하는데 위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사도 전문가지만 간호사도 전문가로서 전문 직업인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우리 환자들을 보호하고 보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데 의사들은 간호사들의 그런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본인들보다는 좀 더 아래축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간호사 세계를 바라보고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것도 이제 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아무래도 일부 의사들은 그런 식으로 대하는 행동이 없진 않았었던 것 같아서 네. 그리고 그게 뭐 이제
이제 성격의 의사 선생님들 성격의 문제가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신고한 거는 이제 저희 쪽에 해당되는 교수님들은 다 그렇게 조금 계셔서 이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그냥 가진 교수님께서. 네, 좋습니다. 저 이제 간호사 직접적 괴롭힘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함께 일하던 간호사가 의사로부터 집중적인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병원을 그만두는 일이 있었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어떤 일이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이제 찍었다 싶은 간호사가 있으면은 유독 심하게 이제 더 집중적으로 괴롭히고 이제 남들의 일도 다 들리듯이 이 사람이 지켰다 살짝 느껴지도록 엄청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소감들도 계속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해당 간호사는 좀 괴롭힘을 건들지 못하고 이제 그런 많은 간호사들이 그만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태움이라고 하는 간호사들끼리의 이런 괴롭힘이 있었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의사들이 간호사를 집단적으로 괴롭혀가지고 병원을 계속 잊지 못하고 나가게 만드는 이런 상황까지 있었다는 건 잘 몰랐거든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일하면서 서로 암암리에 알고는 있었지만 네. 이제 분위기와 직위상 적극적인 행동을 아무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행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사진율은 계속 못하만 주니까 이렇게 사건이 터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게 불의다라는 걸 알면서도 행동을 못하는 거는 결국 평판조회 같은 것이 있고 여기에서 못 버티게 되면 간호사업계 전체에서 조금 취직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안 좋아지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저희 쪽에서도 힘들게 입사한 병원이고 어느 정도 그래도 계속 다녀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지만 이제 너무 그런 의사들의 부검에 상처를 받고 도저히 너무 이제 사람 자격으로 취급받지도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존감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결국 그냥 그만두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이 그만두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산부인과의 한 교수가 4년 전에 간호사를 폭행하고 회식 자리에서 여자 직원의 뺨에 입을 맞추는 성희롱을 했는데도 3개월 정직 처분만 받고 복귀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 처벌이 너무 가벼웠던 거 아닙니까? 다시 돌아오면은 그 의사를 어떻게 봅니까, 간호사가? 아무래도 그런 해당된 간호사 선생님 분들께서는 이제 상처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것들이 폭행이랑 성희롱이 범죄인데도 그거는 3개월 정직 처분은 가벼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난해 7월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런 법이 있어도 현장에서는 별로 소용이 없나 보죠? 네, 이제 법안이 생기긴 했지만 아무래도 억압적인 분위기 내에서 계속 근무하다 보니까 실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했고 이제 도저히 저희도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악순환만 계속 반복되니까 이렇게라도 이제 말씀드려서 조금이라도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용기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간호사들이 이렇게 폭언과 욕설에 매일 노출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상황을 조금 타개시키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의사나 병원 측에 어떤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를 싹다 이제 무시하는 아랫사람이나 맞대도 되는 사람이 아닌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 간에 존중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병원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힘드셨을 텐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에게 폭언을 겪었던 피해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